국내에 위치한 박차정 의사의 생가입니다. 네, 박찬영 열사는 실제로 총을 들고 직접 전장터를 누비면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그 여성 부대원들을 상대로 그 독립의식 고취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독립에 대한 교육, 여성인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네. 저 무덤에 저 때를 입히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는데 네. 그 잔디가 안 오른대요. 아, 진짜요? 이름 없는 영웅들의 이름을 반드시 찾아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세대가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정말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서 그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 감동이 그대로 아직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광복의 달 특집으로 1, 2부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좋은 분, 독립운동가 네. 박차정 의사에 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진짜 나쁜 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사사건건 독립운동가들의 그 발목을 붙잡았던 네. 나쁜 놈, 과연 어떤 사람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가 주동자지. 똑바로 말하라, 야 새끼야! 저놈을 잡아라! 아,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아유, 고문을 받다가 맞아요. 그가 돌아가신 것 같고 그리고 그 고문하던 분들이 저놈 잡아라 해가지고 연기한 것까지는 내가 느낌이 확 왔어요. 박상근이 그 친일파 경찰을 비호하던 당시 수도경찰청장이죠. 장택상을 암살하라고 했어요. 근데 실패에 끝나고 잡혀온 거죠. 네. 잡혀와서 뭐 네 배우는 누가 있냐 아마 이것 때문에 고문을 간 건데 저게 해방 후입니다. 해방 후인데 고문하는 경찰들은 다 친일파 출신들이에요. 일제시대 때 친일 경찰들이 해방돼서 대한민국 경찰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운동가 때려잡을 때 쓰던 고문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 화면에 고정을 참 잘했네. 저게 박성근이라는 친구가 일단은 그 머리 쪽에 둔기를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물고문. 그래서 사망하게 이르는 건데 어쨌든 고문에 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이게 밝혀지면 또 발칵 뒤집힐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쇼를 한 거고 도망갔다 모른다 우리는 이렇게 한 거고 그 사체는 그 한강 얼음물 밑으로 집어넣어서 유기를 한 거죠. 근데 6개월 뒤에 이 사체가 떠오르면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사가 돼가지고 네. 이제 마스우라 히로 아까 고문했던 경찰 네, 마스우라. 그 사람이 주범인 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네네. 밝혀져서 이제 처벌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네.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누군가가 죽었죠. 그러니까 고문살인이잖아요. 사체 유기했잖아요. 범죄 은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작가님 얘기 딱 들으면서 딱 스치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87년 6월 항쟁에 사실 도화선이 된 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뭐 이 사건은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생생하게. 근데 사실 그때 그랬다고요. 그때 고문을 했던 경찰관들이 이렇게 턱 쳤는데 하고 죽더라. 이래가지고 사실은 국민들이 훨씬 더 크게 그렇죠. 분개한 네. 거거든요.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그런 은폐 조작 사건이 사실은 이 박종철 네. 고문치사 사건과 다 오버랩된 연계되면서 이런 고문치사 사건이 40년 전에도 이미 이렇게 벌어졌던 거구나.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되는 느낌이 저한테 있거든요. 네네. 네, 굉장히 능통하게 저놈 잡아라 했잖아요.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죠? 마스오라 히로는 알고 보면 우리 조선 사람입니다. 아하. 울산 장생포 사람인데 한국 이름으로는 노덕술이라고 아마 익히 들어봤던 거예요. 여기서 나오네요, 노덕술. 예. 그 경남 순사교습소라는 소위 말해서 뭐 일종의 경찰을 키우는 초급학교 같은 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서 졸업한 이후에 말단 순사로부터 일제 경찰에
투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돈도 없고 아까 말했듯이 가난한 집안인데 헤어지도 못했고. 예, 그렇죠. 근데 경찰 생활 25년 만에 그 오늘날로 치면 총경인 경시까지 올라갑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서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으로서 일제치하 36년 동안 네. 이 경시까지 올라간 사람이 불과 21명밖에 안 되고 사실 일본인들도 달기 힘든 계급이었죠. 나름대로 그 바닥에선 그 성공한 바닥에서 사람이네. 굉장히 엄청나게. 예, 성공 출세한 신화네. 사람. 그 바닥에서 조선인으로 그렇게 성공하려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아, 그 표정이요? 제가 노덕술이 아니고 저형은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정이 저를 보시는 게 거의 노덕술 보듯이 보시네. 하필 두 분이 또 마주보고 계시네요. 닮았어요. 아, 나하고 노덕술을 씨하고 닮았다고?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지금까지 들었던 지상 최대 이야기입니다, 이게. 네?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항일은 짧고 친일은 길다라는 말씀 자조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 팔아먹고 독립운동가를 배신한 나쁜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 노덕술이야말로 이 정도면 최악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경찰 당시 일제 때 경찰 제도를 보면 네. 사법 경찰이 있고 고등 경찰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법 경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절도, 폭행 이런 거 이제 다루는 곳이고 고등 경찰은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치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탄압은 이 고등계에서 하는 거죠. 아, 고등계. 고등계. 근데 이 노덕술은 사법 경찰인데 고등계까지 막 관여했습니다. 아, 왜냐하면 조선인으로서 출세를 하려면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때려잡아서 나름의 공적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덕술이 정말 나쁘다, 악질적이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일본에서 이렇게 시켜서 처음에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나서서 그럼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그래서 같은 동포인 사람을 그렇게 또 우리 민족으로 일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해서 뭐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는 더 크게 물리고 이렇게 했던 악독 정말 친일 경찰이었는데 이 사람이 울산 출신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울산에서 울산을 빛낸 인물에 이 사람을 이름을 넣었었어요. 네? 비난 여론이 막 대등하니까 빼긴 뺐거든요. 원래 울산을 빛낸 인물 사전 만들려고 하다가 후보로 넣었다가 빼긴 뺐는데 이런 사람을 넣었다는 자체가 네. 제대로 고증을 안 했다는 거죠. 그 넣으려고 했던 사람들 명단 있습니까? 야, 그러니까. 그거 참. 그 말이 안 근데 되잖아. 너무 진짜 말이 안 그러니까요. 돼요. 그 1928년 10월에 그 제2부산 상업학교 그러니까 옛 부산상고 지금의 어떤 개성고등학교 전신이죠. 부산이에요? 여기서 학생 이제 동맹 유학 사건이 일어납니다. 네. 이거를 조사하던 가운데서 흑조회라는 일종의 그 제2상업학교의 그 비밀 결사단체에 대해서 알게 돼요. 학생들끼리. 네네네.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반일투쟁 역사와 조선의 역사를 정리한 그 베일지집이라는 책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자기 딴에는 이제 한 건 해야 되겠다고 무려 그 이 회장 김규직을 비롯해가 9명을 잡아들여서 고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 9명 가운데 3사람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고등학생들 노독술, 9명. 이게 노독술의 행적을 가장 대표하는 일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등학생들이 책을 읽고 역사를 공부하고 그거에 관련된 글을 썼다라는 건데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고문을 해서 고등학생이 죽을 만큼을 했다라는 건 이거는 같은 조선인들끼리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출세한 비결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독립운동가 건물급 독립운동가 한 명 잡으면 잡범 100명 잡는 것보다 훨씬 공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덕술이 이쪽으로 계속해서 비상한 머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인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같은 민족을 이용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출세 지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사교성도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네. 노덕술과 정말 라이벌 악독한 친일 경찰로 라이벌인 하팔락의 증언인데 네. 하팔락이 노덕술이 정말 일본어도 잘하고 일본 노래도 잘 부르고 일본 수사들 앞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춤도 추고 일본어로 잘했다고 그렇게 표현했었거든요. 접대를 잘했네. 그러니까. 이걸 잘했다. 그래. 근데 그것도 웃긴 게 하팔락은 그 직원을 할 때 나는 별론데 그 사람은 잘 이렇게 둘 다 똑같은 인간들끼리.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니, 그 인간들은 그렇다니까 또. 나는 좀 뭐 근데 그쪽은 잘하더라고 뭐 이렇게. 노덕술이 그러니까 일본에 충성을 맹세한 것도 맹세한 거지만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치부하기 위해서도 정말 탐욕스러웠던 인간. 그러니까 뭐 쉽게 표현하면 균형 잡힌 악인, 전인적 악당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포될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예. 또 그렇지, 그렇지. 본부인이
있지만 또 다양히 첩을 또 몇 명씩 두고. 지저분하면 근데 경찰로에서는 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윤리라고 하는 것조차 기본조차가 없는 그래서 그런 별명이 인물이네. 별명이 노도덕이에요. 지금 방금 만든 거죠? 도덕이 없다니. 도덕. 지금 방금 만든 거. 붙어있습니다. 아, 그치. 근데 잘 만들었어. 너 천재네. 맞네. 너.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뭐 별명이 고문왕이었다고요? 고문왕, 고문기.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고문을 했길래 그 고문왕이라는 별명까지 지어졌어요? 노덕술 같은 경우는 뭔 이런 데다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까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창의적인 고문들 많이 개발해내고 발명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음악의 진짜. 아버지가 발을하면 고문의 정말 에디슨이네. 고문의 아버지, 고문의 에디슨 정말. 진짜. 그 정도야. 3초에 하나씩 이렇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이 어머, 스쳐졌을 어머. 정도로 하는데 네. 뭐 살펴보면 좁은 상자에 가둬놓고 밖에서 못을 박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피해자의 혀를 잡아 빼는 고문.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신 베일지집 이때 학생 3명이 순직했잖아요. 네. 순국하셨잖아요. 네. 그때 한 고문입니다. 혀를 뽑는 거.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혀 뽑는 고문이었어요. 혀를 진짜 뽑아? 그리고 정말 노덕술의 50가지 그림자가 아닐까 할 정도로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니, 근데 그걸 지금 비유라고 그런가요?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선생님? 50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고문을 만들어내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 아니 지금 이용쌤이 말씀하신 거는 노독술이 개발한 고문 기술의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제 때에 그 일본 경찰이 일제 경찰이 전국에 고문 기술을 총 망라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 고문 기술의 70%가 노독술이 개발한 거예요. 에디슨 맞네요. 제가 어릴 때 그 수학여행 간다고 독립기념관에 간 적이 있거든요. 맞아. 거기에 그 우리 있어요, 그 독립운동 있어. 하시던 네. 그 모형으로 이렇게 고문당하는 모습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본 기억이 지금 막 떠오르는데 상자에 그게 못 박는 거. 메이드 바이 노덕술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고문을 당하는 우리 독립지사들이 더 대단하죠. 그런 고문을 다 참으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협조하지 않았다는 게 예. 사실 우리 같으면 고문하려고 준비할 때 바로 다 풀어버리거든요. 진짜 맞아. 딱 준비할 때 제가 다 얘기할게요 이럴 때 아니 그냥 잡히는 순간 바로 아니 얘기해요. 웬만한 사람은 그런답니다. 고문실에 들어가면 아예 그 불빛이라든지 분위기에 그죠, 그냥 그죠. 주눅 들어가지고 오줌부터 싸버린다는데요. 부산을 기반으로 한 이제 고문계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하판락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정말 유명한 고문 귀신이었는데요. 별명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사건이 43년도에 친우의 불온 전단 사건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을 고문했는데 그중에 3명이 죽고 나머지 살아남으신 분들은 모두 다 그 반신불구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랄한 이제 고문 경찰들이 노덕술뿐만 아니라 자 조선인 중에 참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런 식으로 해서 출세를 하고 그렇죠. 2명이 되니까 아, 그거 보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모범 범죄 비슷하게 죄상이 기록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자료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고등계 형사죠. 근데 합판락에 대한 이제 가장 최초의 기록은 반민자 재상기. 요거는 이제 개인이 고원섭이라는 개인이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직후에 그 유명한 친일파들을 이제 기록한 책인데 주사기로 착혈하는 고문기 합판락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 피의자의 본인의 피를 뽑아요. 네. 피를 많이 뽑아. 많이 뽑는 것도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뿌립니다 또.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정신적 고통도 함께 해주는 그런 고문인 것이죠. 아니 근데 내 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 것도 사실은 되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근데 그 피가 나한테 뿌려지면은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신적으로. 저 끝까지 갔다가는 내 심장이 터질 거야. 막 힘든데요 지금.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왔는데. 근데 어떻게 진짜 사람을 그렇게 어떻게 이렇게 더 잔인하고 더 아프게 막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뭐 70년대 혹은 80년대 그 독재 정권 때도 고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고문 피해자들 증언을 들어보면 방금 전에 나한테 그렇게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하고 뭐 매달아 놓고 패고 물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이 네. 바로 너 앉아 있어 그러고 전화해서 자기 딸이나 한테 누구누구야 아빠 갈 때 뭐 족발 사가지고 갈까 치킨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치가 떨리네요. 진짜. 평범한 사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진짜. 은천 뭐그 이야기를 안 하고 다 화나게 너무 했어. 그렇게 하면 머리가 안 하는데 바발락이 날 본 사람인 줄 알았어. 너무 심하게 했어.
내 보입니까? 저 울산 이미리한 사람 그 고문도 내 눈을 봤어요. 배가 지는 걸. 그래서 그 사람들 세 죽었죠. 맞아 죽었습니까? 맞아 죽었죠. 맞아 막 기에서 참나 벼찌 가야지. 막 다 말만.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뭐그 일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하는데 그걸 갖다 친일파로 볼 수도 없고 자진해가지고 하우디에서 하니까 막 우지린지 그하고 우지린지 누지리고 그러면 불이익을 주고 이래 하니까 그 사람들도 뭐 할 수 없이 그걸 했지 뭐 벌써 나라를 갖다 팔아먹은 그 사람이 저 친일파지 그 뒤에 그 하느님이라 그거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저 세상에 아부했다 그런 정도지 그래도 나이가 들고 노인이 돼가면서 깨달음이라는 걸 얻는 게 인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아닌 모습이네요. 아니 사실 아까 이강호 선생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신문에도 우리 봤잖아요. 그 하팔렉 압송됐다고. 네. 그런데 반민특위 재판장에서 자기는 죄가 없다고 계속 부정했어요. 나는 고문한 적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했는데 증거 대봐라 이거죠. 아니 그 피해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증언이 중요했던 거예요. 이강호 선생의 증언이라든가 김준기 선생의 증언이라든가. 그래 나오면서 사실은 그게 이제 인정이 돼가지고 뭐 처벌은 나중에 안 받았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죄는 이제 밝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주의 그 배돈병원 김준기 원장도 고문을 받았는데 그 양반의 증언에 의하면 하판락이 고문하면서 이 조생진 그랬다는 거야. 자기도 조선인이면서. 그렇죠. 뼛속까지. 그러니까 자기는 조선인을 한번 거부하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게 여기서 이강호 선생이 그 독립운동한 공적이 남아있질 않아가지고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어머 어떡해. 아니 그게- 고문을 당한 이유가 그걸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공적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강호 선생 아드님이 직접 발로 쳐서 나섭니다. 하팔락한테 가서 당신 우리 아버지 고문한 적 있지 않느냐. 또 당신이 우리 아버지가 독립운동한 거 알지 않느냐. 이걸 물어보고 그렇지, 증언을 좀 받기 증인이 위해서. 돼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잖아요. 아니, 열받는 일이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요. 어디서 어디를 찾아가. 아들이 찾아서 아버지한테 부탁까지 해야 그렇죠. 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또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하팔락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강호 선생이 아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만나면 지기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네? 하니까 지기뿌라고 그는 인간이 아니다. 인두가 없은 짐승이다. 아들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과거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거. 하팔락에 대한 그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었어요. 네. 에피소드 중에 하나. 만들어서 이강호 선생 아드님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 방송에 저 인터뷰라도 좀 할 수 없냐고 하니까 완곡하게 거절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아직 부산에 하팔락의 후손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부산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뭡니까?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친일 눈치를 경찰 후산의 눈치를 봐서 이제 21세기에 제대로 말을 못하는 이게 현실.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비극이네요. 왜냐면요, 하팔락은 92세까지 살았습니다.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고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을 물러나서 사업가로 변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뒤에 사회사업가로 변신해서 기부도 많이 하고 고향마을 진주에 뭐 마을 해관도 지어주고 아하. 그래서 부산시로부터 표창도 받았습니다. 아 이미지 변신 싹 했네. 그러니까 왜냐면 후손들은 알지 못하니까 지금의 모습만 그렇습니다. 아니까 그냥 감사하게 생각을 그리고 했던 하팔락의 거였겠네요. 후손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번 돈으로 소위 말하는 좋은 직업에 가진 훌륭한 분위로. 이 사회의 엘리트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극악한 친일 행적이 노덕술 하판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면서요. 이게 또 뭐 대가 이어진다고 하던데 누가 이 안 좋은 유산을 물려받은 거야. 그걸 끊지 못하고. 네. 독재 정권의 고문기라고 불리는 이근한이죠. 그분은 좀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전국을 출장 고문하러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출장 고문. 참 직업 이름도 희한하다. 출장 고문사. 전문가. 예?
그러니까 이근한 없으면 대공수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았으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근한이 서울에 있는데 부산에서 뭐 대공혐의점에 있는 사람을 잡았다. 네. 그럼 전화해서 이근한테 오라 그러죠. 아하. 그럼 이근한이 고문 도구 챙겨가지고 이렇게 와서 또 고문하고 뭐 이런 거였어요. 이거 영화에서 한번 본 적 있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걸 다룬 영화도 있잖아요. 남영동 1985라는 영화 봤어. 기억하실 텐데 85년에 남영동에 끌려가서 이제 22일 동안 고문을 받는 얘기인데 보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이거 약간 관람형 영화가 아니라 간접 체험형 영화에 가까워서 고문 장면이 꾸준히 나오는데요. 근데 사실 제일 끔찍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문받고 고통당하는 인간이 있고 이 고문 자체가 일상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적 동요도 보이지 않는 괴물이 돼버린 사람들이 같이 나와요. 막상 지금 뭐 이 말씀 드리고 나니까 당시에 장관으로 계실 때 인터뷰하던 장면 보면 늘 은울하고 차분한 말씀을 쓰셨던 게 그분이 원래 글을 쓰신 게 아니라 그게 고문 후유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제 생각이 나네요. 고문이라는 게 사실 신체적인 어떤 고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왕따시키는 심리적인 거죠. 것, 예. 그다음에 이 생각, 이 자체를 사실은 피폐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결국 인간 남은 인생 전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팔락의 착혈 고문이 바로 그런 정신 고문인 거거든요. 그리고 고문 당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받는 고통보다 옆방에서 내 친구가 혹은 내 가족이 비명 지르는 게 더 고통스럽다는 거야. 그랬겠네요. 그러니까 야 네가 안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당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그런 고문이 좀 줄어들거나 아예 뭐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일제시대 생각이 이후에. 들거든요. 그렇지 않고요. 쭉 이어져 왔습니다. 또 친일 경찰들이 사실은 그렇게 악독하게 독립운동가를 고문하고 그랬으면 네.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해방이 됐잖아요. 해방이 되면 다 네. 예. 바뀌지 않아요? 다 감옥 가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옷만 바꿔 입었어요. 대한민국 경찰로. 일제 때 그런 경찰관이었다라는 걸 모르고 등용할 수는 있어요. 뭐 이제 막 독립해서 그렇지, 정부가 뭐 생기고. 제대로 네. 이 시스템이 없으니까 맞아요. 한 몇 %나 그렇게. 10명 중에 8명이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럼 뭐 대부분 거의 다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연명의 눈동자라고 굉장히 히트친 네네.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 보면 그 박상원이 독립운동가 출신이잖아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그 박근영 씨가 이제 일본인 스즈키 친일파 경찰로 나오는 거죠. 근데 박상원이 해방이 돼서 조국으로 와갖고 경찰서를 탁 갔는데 그 날 고문하고 있었던 그 스즈키라는 사람이 막 지휘하고 있는 거야, 서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박상원이 분노해서 스즈키 네가 왜 여기 있어? 막 절규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게 드라마가 드라마가 아니었네. 아니고 독립운동가 때려잡던 그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 다시 대한민국 경찰 옷을 바꿔 입어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때려잡으면서 똑같이 예전에 했던 고문을 그대로 했어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순간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그 지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이것 때문에 친일 잔재와 이때까지 친일파의 문제가 계속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해방한 직후면 그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지 그렇지. 않았을까요? 높을 때였죠. 그 그 당시가. 민중들한테는 정말 들끓었죠. 일반 민중들한테는. 특히 친일 경찰들을 가장 먼저 단죄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만 결국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하고 미군정 시대가 열리면서 미군정은 그런 거예요. 자, 미군정은 대한민국이 36년간 독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걸 몰랐어요.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들어와서 그냥 행정 편의주의. 원래 하던 애들이 잘할 거다. 새로 뽑아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했던 애들 있잖아, 될 거야. 옛날에 친일 가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잘못 깨어진 거죠. 뭐 제가 듣기로는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뭐 서둘러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48년 9월 달에 이제 반민법이 공포되고, 그리고 일제치하의 그 친일 부역자를 단죄하고, 그리고 이제 국가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즉 반민특위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민특위 대원들이 체포대까지 구성해서 계속 쫓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독술의 애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노독술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이제 캐는 거죠. 예. 근데 잘 안 잡혀요, 이상하게. 왜 잘 안 잡힐까? 이게 누가 뒤에서 도와주겠지. 그렇죠. 네, 그렇죠. 비호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노독술이 도망 다니면서 그 수도 경찰청장 장택상의 집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아예 저 높은 놈이 도와줬네. 그냥 친일 경찰이 그대로 다 경찰을 그대로, 했으니까 간부부터 말단까지 다 그냥 그리고 친일이었네요. 마지막에는 어디서 잡혔냐면 이 당시에 그 동아백화점 사장집에 응가다가 잡혔는데,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도 노독술을 비호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또 잡혔을 때 주위에 그 보디가드가 4명 있었어요. 보디가드 4명이 있었고 집차도 한 대 항상 그러니까 안 노독술 잡히죠. 있었는데 네. 이 보디가드 4명이 어디 출신인가 봤더니 네. 그 수도 경찰청 경찰이었습니다. 현직 경찰이 이 범인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보디가드로. 이게 나라냐 했겠네. 맞네. 그렇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노독술을 잡는 이 문제는 노독술 한 개인의 죄를 처단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노독술이라는 이 아이콘은 뭘 상징했냐면 경찰 내 노독술을 비호하는 친일 적폐 세력, 그리고 그래도 민족적 양심을 다시 지키고자 했던 정의로운 경찰 세력 간의 세력 다툼의 가장 큰 싸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영화나 드라마와 달리 이 싸움에서 정의의 편이 다 지게 됩니다. 아까 보니까 친일 경찰이 그렇게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니까. 정말 이 친일 세력이 이 그나마 남아있던 양심적인 세력을 다 몰아내고 자신들의 헤게모니를 굳건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1년 만에 그 노독술을 잡히게 되거든요. 예, 예. 잡히고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그 노독술 재판 관련한 신문 기사인데요. 네. 한번 일단 천천히 사진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좀 더 이분인가요? 예, 체포됐을 때 사진인데, 체포돼서 압송될 때 사진인데. 누가 노독술이에요? 요 제일 이분이래요. 앞에 앞에 있는 거기다. 사람? 닮았잖아요. 닮았잖아. 잠깐만. 이게 지금 이 사람이 노독술이네, 이 사람이. 예? 안경 낀 거까지 닮았네. 나한테 한번 당해보시려고. 이 기사를 보면 당시에 노독술의 재판을 어떻게 사람들이 인식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기사 제목을 보시면 네. 그 한국판 뉴렌베르크 피고들 개변과 방청석의 공기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독일의 전범 재판이었던 뉴렌베르크 재판에 빗대서 이 그렇겠죠. 재판을 봤던 겁니다. 근데 이 기사를 자세히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친일파를 뭐라고 표현해내냐면요. 네. 히틀러와 도주의 핏줄을 받아 한솥밥을 먹어온 혈연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뭐 천하의 나쁜 놈이네. 친일파가 전범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단지 뭐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뭐 먹고 살려고 했어 네, 뭐 도와줬다.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숙청해야 돼. 이들은 네. 전쟁의 주범이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이들이 처벌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었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고개 숙이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네네. 압송될 때 모습이니까. 재판장에서는 다 돌변합니다. 다 돌변해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걸 뛰어넘어서요. 네. 내가 독립운동한 사람이다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독술이 사실은 저렇게 잡히지 않았으면
반민특위가 훨씬 빨리 와야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노독술이 반민특위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만 없어지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세력은 사라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지금의 대통령인 이승만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는 거고요. 네. 아까 왜 우리가 그 박성근 치사 사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한 명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네. 박성근 치사 사건 터지고 나서 노독술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이승만이에요. 나 좀 살려달라. 그렇습니다. 미리 그리고 보호막을. 나서 사실은 그 이후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1년 동안 도망 다니다가 반민특위가 잡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반민특위 위원들만 없앨 수 있다면 내가 잡힐 일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뭔 계획을 세우냐면 반민특위 위원들을 집단으로 암살 계획을 세웁니다. 어머. 38선 쪽으로 데려가서 암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38선 데려가서 암살해서 사체는 다 치워버리고 유서를 조작해서 북한으로. 그렇습니다. 올무겠다. 그래서 어머. 반민특위 사람들은 빨갱이다. 아. 이렇게 조작하려고 꾸며요. 그래서 이 우익 테러리스트라는 백민태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그 소위 말하는 군자금도 줍니다. 돈도 꽤 큰 거금을 주면서 작전을 딱 다 짰네. 짰어요. 자금까지 쥐어주고. 다 짜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노독술이 잡힌 거야. 그 노독술이 잡히니까 이 백민태라는 테러리스트가 네. 이거 세상이 바뀌었네. 노독술이 잡혔네 하고 반민특위에 와서 자수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은 있었다고. 그런데 그럼 여- 이제 증인까지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그 반민특위 재판에 노독술은 나는 그런 거 시킨 적 없습니다. 어머. 이렇게 했습니다. 증인이 끝까지. 있는데도요? 아 그런 적 없습니다. 농담으로 한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저런 했어요. 저런 세상에.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인가. 어머, 나 진짜 이거 오버랩되는 일들이 너무 있다 요즘에. 아, 그 진짜 그렇다. 그러니까 역사가 되풀이된다는 게 이런 말인가 봐요. 스케일 큰 게 가능했던 건 당시 대통령한테 이승만의 비호가 있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노독술이 그 반민특위 특경대에 체포됐다고 하자 국무회의를 열어서 석방을 지시합니다. 석방을 지시하고 친한가 봐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예. 대통령이 법을 더 지키게끔 해야지.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6개월 만인가 네. 이제 병보석으로 노독술은 풀려납니다. 대통령이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정의를 위해 싸우던 반민특위는 국회 프락치 사건을 일으켜서 해체시켜 버립니다. 예. 이게 이제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데 일단 그 관제 데모를 지시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농단 사태 때도 관제 데모 있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태극기. 그렇습니다. 돈 주고 그래서 시키는 거예요. 반민특위 물러나라 이런 걸 이렇게 해서 분위기를 일단 잡은 다음에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소를 습격해가지고 반민특위 요원들을 체포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반민특위는요 특별법으로 제정된 법으로 법률이에요. 보장된. 특별법은 어떤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들이 특별법으로 제정된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체포했다?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행된 거예요. 무법천지가 된. 그렇습니다. 무법천지 시대였어요. 네. 왜 도대체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왜 감싸준 거예요? 이승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뭐 독립운동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남한에 자기 정치적 세력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당시 그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네. 한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승만이 높은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약한 정치 기반을 좀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게 이 친일 경찰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뭔가가 필요했을 거고. 필요했죠. 이념적으로 갈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랑 정치적으로 반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이념적으로 공격하면 되거든, 빨갱이로. 그걸 제일 빨갱이 잡는 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출신 경찰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친일파 입장에서는 이제 또다시 반공투사로 변신을 해서 네. 정권에 아부를 하게 되고 정권은 그들을 이용해서 이제 유지가 되지고 하는 이 반복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아까 뭐 이니에서 잠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잘 모른다고. 그게 이 사람들이 변신의 귀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득세하니까 친일을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로. 그래야 맞아. 살아남으니까. 네. 그런데 강복이 됐잖아요. 미국이 득세를 하네? 그러니까 미국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반공이 득세야. 반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양지 바른 것만 찾아다녔기 때문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쁜 짓인지 잘 몰라요. 노덕술이란 사람은 풀려났잖아요. 네, 풀려났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승만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워낙 악명을 떨쳤기 때문에 다시 경찰로 복귀하기는 어려웠고요. 그쵸. 대신 네. 군대로 갑니다.
그 사람이? 근데요? 네, 군대로. 야, 진짜 변신의 기세는 기세다. 어쨌든 나라의 녹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대로 들어가서 1사단 헌병대장으로 하락하게 되는데 노독술이 만든 부대가 있어요. 흔히 노독술 사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대공경찰의 이제 모태가 되었고요. 이 사단의 막내가 네. 그 대공경찰의 대부라고 불리던 박처원 치안감. 아, 박처원. 많이 들어봤죠? 탁 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 거기 박처원 치안감입니다. 아, 제가 말한 건 박처원인 줄 몰랐네. 박지원 치안감이. 그 박종철 군 고문 치사 사건을 축소 조작 은폐하는데도 주도적으로 가담했지만 네. 나중에는 이 사람들 그 고문 경찰들이 도망 다니고 이럴 때 그 도망 다니는 군자금도 대줬습니다. 아까 봤던 남영동의 1985 영화 그 남영동도 이 박처원 아, 작품. 그 사람도 그 아예 그 시대를? 시스템을 만든 거죠. 이 노덕술이 군부 독재 어떤 권력 계보의 시발점, 그쵸.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뿌리를 제대로 잘라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이런 치욕스러운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 정말 예. 여기에 정말 화가 나네요. 그러니까 뭐 앞서도 그 옥 선생이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졌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라고 친일파라고도 하면 안 됩니다. 사실 민족 반역자예요. 근데 민족 반역자를 처단하지 않은 제대로 처단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답답하네. 그러니까 민족을 반역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걸 보여줘야 우리 후손들이 똑같은 잘못 되풀이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나라는 지금 전쟁 끝나고 몇 년입니까? 지금도 그 아직도 하고 나치들을 있잖아요. 찾아다니잖아요. 프랑스는 그 민중 대혁명을 일으켜서 그 독일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거의 다 숙청해 버렸습니다. 그때 왜 독일군하고 결혼한 프랑스 여자들이 머리를 빡빡 깎여가지고 길에 내몰아요. 그래서 독일과 결탁했던 너희들도 부역자다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아. 그런데 우리는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반민특위가. 근데 그 유일한 기회였던 반민특위가 해체돼 버려서 실패로 끝났잖아요. 네. 그 뒤에 또 다시 한번 우리 친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 지난 얘기를 왜 해? 이제 화해하고 해야지. 이렇게 다 덮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회 정의가 바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두고두고 아쉬운 문제죠. 네, 지난주에 이어서 좋은 분, 나쁜 놈 네. 우리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화유산 후보는 바로 친일 인명사전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8년여에 걸친 제작 기간이라 나오는데 사실은 이 자료 수집까지 다 합치면 20년이 넘어요. 그 과정에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씩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사회적,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뭐 불만을 품고 네. 뭐 이런 빼달라. 것들 빼달라 뭐 얘 누구는 왜 안 넣느냐 뭐 그 우여곡절 중 대표적인 하나가 2004년도 때는 이게 정치권 간의 문제가 되어서 아예 예산이 전액 삭감돼 버립니다. 중단 위기까지 몰리고 정말 뭐 언론들부터 해서 아하. 이 그때 당시 기득권층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전액 삭감됐던 소식이 전해지자 너무 국민들이 분노해서 성금을 모았는데 그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성금을 성금이요? 모아서 사업이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봤을 때 그 삭감한 자, 삭감하려 했던 자가 범인입니다. 명단 제출하라고. 그 명단 안에 뭔가 구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정답이에요. 맞죠? 네, 정답이에요. 네, 지금도 뜨끔할 거야 아마. 네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 기득권들의 어떤 그 반발이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가 뭐 반민특위처럼 이 사람들을 다시 잡아다가 처벌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처벌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다만 과거의 일들을 우리가 기록하자는 거거든요. 맞아. 기록하고 잘못된 거는 반성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 우리 후손들한테 정의를 좀 가르쳐주자. 네. 근데 그것조차 싫다고 반대하면 그러면 우리는 민족 정의는 어디서 찾습니까? 노덕술이 제일 이렇게 노덕술 많죠. 양육. 네. 이봐. 와. 이 사전에 등재된 게 4,389명입니다. 근데 이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하다 보니까 신문이든 아니면 기록 자료에 근거된 것만 올라간 거예요. 빠진 사람이 있겠네요. 빠진 사람이 많을 엄청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하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주민들에게는 악질이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언론이라든지 다른 데에 공개되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더 발굴해서 더 이게 등재시키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 앱도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걸 다운 받았거든요. 그랬습니까? 한 10달러 정도 이렇게 드는데 그게 또 이 민족문화 그 어디죠? 민족문제연구소에 이렇게 기부가 된대요. 그래서 또 좋은 쪽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유료로 다운받았어요? 다운 받았죠. 훌륭한 청년이구만. 저보다 먼저 다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받았어요. 네. 와, 훌륭하시네요. 칭찬받자. 이게 검색하기가 그렇게 좋다고. 네, 그랬죠? 어플은 분야별로 돼 있어서요. 네네네. 뭐 문화나 종교별로 이렇게 하면 이건 사실 그 이름 순서지만 어떤 분야에 어떤 사람인지 혹은 어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어떤 연도에 활동했는지까지 전부 다 검색이 가능해서 어플이 책이 비싸시면 어플 하나씩 다운받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사실은 어플이 필요 없어요. 다 외우고 계세요. 다 머릿속에 있거든요. 138페이지에 누가 있는지 해봐요. 그 독일 베를린에 가면 슈털퍼슈타인이라고 손바닥만한 동판이 그 베를린 시내 곳곳에 바닥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데요. 역사에 기록된 위대한 어떤 인물들이나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치 정권 하에서 죽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름,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실종됐는지, 언제 사망됐는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추모석 같은 거죠. 이게 도시 곳곳에 약 5,000개가 있다라고 해요. 유럽 전역에 한 4만 개 정도 있어서 이 독일 시민들은 걸어가다가 이걸 발견할 때마다 가해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였다라는 걸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일상을 통해서 늘 반복해서 갖는다고 하는데 네.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야, 같아요. 독일이 그런데요? 네. 일본은 근데 왜 저 모양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일본 안 했다라고 우기잖아요. 그런 거 없어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DNA가 그렇군요. 딱 있어요. 자, 1, 2부에 걸쳐서 저희가 쭉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문화유산 후보 2가지. 첫 번째가 박차정 생가, 두 번째가 이제 친일인명 친일인명사전. 사전입니다. 어떻게 결정하셨나요? 그 저번 주부터 이렇게 네. 이어지는 동안 보면서 그 최남선의 그 유명한 19절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 다 깨어지는 때에 뭐 어떻게 나 혼자 성할 소냐라는 그 깨어진 벼루의 명이라는 시인데 막 그때 친일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깨어질 때잖아 이 말이잖아요. 깨어지지 않았던 그 벼루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박차정 생가는 그 시절 깨어지지 멋있는데요? 않았던 벼루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우리나라 부산의 슈터퍼슈타인처럼 그렇게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서 저는 박차정 생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우, 설득력 있어요. 그렇네요. 멋있었어요. 이 친일인명사전은 이걸 만드신 그분들의 노력이 아니었으면 빛을 못 볼 뻔했어요. 이렇게 누군가가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다는 이 측면 때문에 일단 저는 친일인명사전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이 되는데요. 그런데 저는 친일인명사전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 네. 기록된다, 빠져나가도 우리는 잊지 않는다라는 것을 남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물론 위대하신 분이고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칭찬해야 되는 분들도 있지만 교통법규도 그렇잖아요. 어기는 사람을 잡아야 질서가 확립이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면 친일인명사전을 만드는 공로도 분명히 치하받아야 되고 기록으로서 남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다시는 이런 역사의 순간에 사람들이 도덕성을 버리지 않도록 남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친일인명사전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네. 그 프랑스 학자들에게 왜 프랑스는 그렇게 지금까지 나치 부역자를 쫓아다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굉장히 단순해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 부역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했던 그 민족 반역 행동을 합리화한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면 그 후손들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민족정계가 바로잡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쫓아간다고 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친일 인명사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좀 잊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것이 우리 문화유산의 후보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일 인명사전, 박차정 생가 이거 사실 비교가 불가한 문제죠. 그럼요. 네.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다 보면 유네스코 위원회가 바로 부산의 유네스코, 바로 그 부산의 문화유산을 찾는 일인데 네. 박차정 생가는 부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문화유산을 올려놓고 박차정 생가에 가서 꼭 친일 인명사전을 다운받자. 요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그래서 저는 박차정 생가를 우선 네. 문화유산으로 올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박차정 생가가 2표를 받았고요. 네. 친일 인명 사전이 3표를 받았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일단 뭐 가치를 따지는 건 의미가 없고 네. 그리고 박차정 생가가 저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봤지만 네. 조금 그 아까의 그 업적에 비해서는 좀 초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명을 해주고 더욱더 이렇게 알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 저는 박차정 생가에 역시. 3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내 씨 결정에서 그러네. 저희가 이상하게 기가 막히게 이런 구도로 가더라고요. 캐스팅 보트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박차정 생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가끔은 좀 희생도 하고 좀 나라를 위한 일도 좀 해보자라는 의미로 오늘은 박차정 생가로 네, 저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래서 오늘 부네스코 문화유산으로는요 박차정 생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자, 부네스코 위원회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안내하겠습니다. 자세히 말 멋지다, 오래 봐야 가치 있다. 부산을 담은 셀프 문화유산 등재 프로젝트 부네스코 위원회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